자, 이번에는 앞선 세션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던 주제죠. 기술과의 공존의 시대,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리더십, 혁신적인 기술 활용과 더불어서 인간 중심의 가치 그리고 윤리도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할 텐데요. 이번 세션 인공지능 시대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함께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 좌장으로는 정동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께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또 오승민 LG화학 인재 육성 담당 부문 담당, 그리고 홍정민 휴넷 R&D 연구소 소장님, 손승현 라쿠텐 심포니 싱가포르 대표 이사님, 그리고 시라 말리폴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님께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좌장님 그리고 연사분들 모셔볼까요?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을 좌장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3 세션 좌장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정동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맡은 세션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이 나열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기업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요새 가장 큰 고민거리들 몇 개가 사실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그 다음에 요새 젊은 직장인들 사실은 선배분들이 볼 때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세대 간의 갈등 굉장히 기업에서 많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몰입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고민해 보면 오늘 저희가 논의할 주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좀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A3 세션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인공지능 시대의 소통의 리더십, 그래서 과연 인공지능이 기존의 리더의 역할을 얼마나 퍼실리테이트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연사님들의 발표 진행 후에 제가 이분들에게 질문을 하나씩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고민을 좀 해오시라.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나서 여기 오디언스 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질문을 제가 선별적으로 연사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매우 짧아서요. 연사님들 발표는 15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에 25분 정도의 Q&A를 진행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다양한 질문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발표는 첫 번째 오승민 LG화학 인재육성 담당님께서 15분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정민 휴넷 R&D 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세 번째 손승현 라쿠텐 심포니 싱가포르 대표이사, 마지막으로 시라 마리풀 뉴욕 주립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오승민 담당님께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LG화학의 인재육성 담당 오승윤입니다. LG화학에서 조직문화하고 교육 총괄하고 있고요. 사실은 HR 포럼에 강연을 와달라고 해서 그냥 흔쾌히 왔는데 규모가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시간이 15분 정도라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조금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Q&A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LG화학의 인재육성 원칙이라고 저희가 이제 4가지 정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리더가 리더를 육성한다는 측면인데요. 뭐 쉽게 설명하면 LG화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더십 교육의 강사나 코치들은 대부분 CEO, 본부장, 임원분들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 스스로가 리더 역할 중에 하나가 후배를 육성시킨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일을 통한 육성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70, 20, 10, 뭐 우리가 조직에서 성장하는 게 70%가 일을 통한 성장, 그리고 20%가 이제 코칭, 멘토링, 10%가 이제 우리가 포멀한 클래식한 교육들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교육부서나 인사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그 70%, 이를 통한 성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육성과 인사의 연계입니다. 뭐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현직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리더들도 있고, 그 리더를 준비시키는 후보자,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인서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적인 성장 지원인데요. LG화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과정들 중에 90% 정도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필수 교육은 뭐 신입 경력 사원 교육 정도, 그리고 리더십 교육 정도고, 나머지 모든 교육들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뭐 이런 육성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대부분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인사 쪽에 계신 분들은 보시면 뭐가 떠오릅니까? 회사의 조직도가 떠오르시죠, 맞죠? 조직도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 조직도가 1910년도에 미국의 생산 공장의 조직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일이죠. 뭐 지금의 우리 회사의 조직도하고 비교해봐도 크게 저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무리지어 사는 조직에서 이러한 위계적인 조직 구조는 필연인 것 같아요. 저희가 거의 10년 전부터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조직을 프레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상하 간의 위계관계를 전제하고 어떻게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건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뭐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기업에서 구성원들이 회의나 이런 데 보면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맞죠? 뭐 침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구성원들이 회의나 기타 이러한 모임에서 본인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괜히 이런 이야기 했다가 나에게 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리 뭐 한국 속담에 뭐 모난돌이 정만다는 얘기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뭔가 심리적 안정감이 들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보면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하다 봐요. 뭐 우리가 회사에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바뀌는 게 없으면 구성원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듣고 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을 잘 실행에 연결해서 뭔가 변화를 주는 게 저는 실제로 소통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과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리더나 경영진에서 반드시 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반드시 실행에 연결시키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LG화학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뭐 대부분 회사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복잡한 프로세스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구성원들이 두 가지 관점, 첫 번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회사의 잘못된 시스템이나 제도 혹은 뭐 리더의 잘못된 행동,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스피크업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월별로 제안을 하면 그 제안한 내용들을 저희 조직문화팀에서 수렴을 해서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물론 구성원들이 제안한 모든 내용들을 회사에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월에 100건 정도 제안이 들어오면 그중에 두세 건 정도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안 되는 것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월별로 취합을 하고 나면 유관부서하고 협의하고 월이 끝날 때 게시판에 공지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회사에서 올해부터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행적인 측면에서 팔로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에 부회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제 조직 문화, 역동적인 조직 문화 변혁 활동들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3년 동안 2019년부터 했던 활동이 뭐냐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서 스피커업을 조금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CEO 비롯한 본부장님들이 스피커업 테이블이라 그래서 구성원들 한 20명과 각 이제 월에 한 2회 정도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3년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보면 구체적으로 조직 문화의 지표들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항목들에 보면 실제 지표들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향상되고 있고 뭐 LG화학이다 그러면 과거에 장치 산업으로 상당히 위계적이고 군대적인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지금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소통 문화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이제 주요한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구성원들이 스피커업 할 수 있는 문화는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활동이 이제 토론 문화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스피커업 하자는 이유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 상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론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밑바탕이었기 때문에 이제 2023년부터 디스커션 테이블이라 그래서 하나의 담당 조직하고 CEO하고 월에 2회 정도 그 담당 조직이 가지고 있는 뭐 페인 포인트라든지 힘든 것들에 대해서 2시간 정도 논의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스피크업 테이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뭐 부회장님 비롯한 C레벨들은 그 팀의 멤버로서 2시간 동안 실제로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는 게 디스커션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현업에서 리더와 같은 고민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좀 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문화. 저희가 다들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뭐 새로운 연구과제 R&D 100개 과제 하더라도 그중에 한두 개 성공하기 힘든 지금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99개의 실패 사례를 과거처럼 그냥 사장시키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통해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만든 프레임들은 이런 프레임입니다. 이제 구성원들이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스피크업하고 스피크업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고 당연히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은 기존의 조직에게 컨플릭을 만들겠죠. 컨플릭이 되면 디스커션하고 의사결정하는 부분. 사실은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프트한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의사결정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집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지만이 강한 실행력하고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부드러운 부분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강한 실행력을 추구하자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CEO 소통 채널들을 이렇게 조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리더의 소통 채널이고 오른쪽에 이제 구성원들하고 CEO께서 하는 소통 채널인데 보시면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C레벨들이 하는 소통 채널들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CEO하고 이제 구성원들 주로 사원급들이죠. 4, 5명 정도라 그래서 코멘토링이라고 진행합니다. 뭐 다시도 아시겠지만 이제 CEO도 신입 사원들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학습하고 신입 사원들은 또 CEO의 경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상호 간에 학습할 수 있는 코멘토링 프로그램들을 소프트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10명에서 20명 내에 디스커션 테이블을 월에 2회 정도 진행하고 있고 세 번째가 저희가 현장 타운홀 미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EO께서 저희가 사업장이 한 8군데 정도 있으니까요. 거의 분기에 한 번씩 현장에 이제 현장 경영 가시면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뭐 긴 시간 아닙니다. 한 40분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LG화학이 어떤 사업 환경이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에 전개되는 방향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주고받는 시간들이고 뭐 이 타운홀 미팅에서 뭐 복리후생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어제도 저희가 했지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 사업부장, 본부장님들하고 전체 화상으로 전 사원 대상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실적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지금의 우리가 지금 수준이 이 수준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 과감 없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직 생활을 20년 정도 했지 하고 많은 CEO분들을 모셨지만 이렇게 많은 소통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 작업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월에 거의 3-4번을 2시간씩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고 저희가 리더들 대상으로도 3개의 워크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팀 워크숍이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C-수입 멤버들, 이제 경영회의 멤버들 12명 정도가 모이셔서 1박 2일 동안 매월 1월에 진행합니다. 올해의 전략 방향이라든지 올해 우리 회사에서 조직 문화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세션.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리더십 팀 워크숍이라고 전사 임원들이 있습니다. 전사 임원들 대상으로 반기 1회 진행하는 게 리더십 팀 워크숍이고요. 그다음에 팀 리더 워크숍은 현업에 있는 현업 리더들, 팀장 대상으로 연 1회 진행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회사의 전략 과제에 대해서 캐스케이딩하고 온라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 내용들만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 다양한 리더십 워크숍들을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LG화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들의 기반들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4년 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LG화학에서 고성과를 내는 리더들, 뭐 평가도 좋고 리더십도 뛰어난 분들을 한 150명 정도 선정해서 그 150명의 3년치의 리더십 주관식 문항이라든지 조직 문화 서베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러한 고성과 리더들에게 자주 나오는 행동 특성이 무엇인지 뭐 일반 리더들에게도 나오긴 나오지만 고성과 리더들에게 좀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0가지 문항이 우리 LG화학의 고성과를 내는 리더분들의 행동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리더십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플합니다. 이 10가지를 가지고 전사 리더들의 리더십 서베이를 합니다. 서베이 리더십 문항이 10문항입니다. 이 10가지 문항. 그리고 이 10가지 문항이 끝나면은 교육 프로그램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매칭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받고 진단이 끝나면 내가 뭐 7번의 군화님에서 조금 점수가 낮다 그러면 7번째 과정을 본인이 신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자율입니다. 안 들어도 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리더의 행동 특성, 그 다음에 진단, 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좀 연계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사적인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현직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리더분들이고 오른쪽에 이제 후보자들이죠. 뭐 팀장 후보자도 있고 담당 후보자도 있고 사업부장 후보자도 있고 후보자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LG화학에서 리더십 교육이라 그러면 이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LG화학의 리더십 교육들은 후보자들이 상위 직책으로 올라가기 전에 필요한 리더십들을 분석해서 그 리더 역량들을 일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사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거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자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가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는 게 어프로치able 리더십입니다. 뭔가 구성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어프로치able 리더십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4가지 언어를 많이 쓴답니다. 4가지 언어. 뭡니까?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니까 조금 도와달라. 혹은
리더가 1년 동안에 뭐 수백 번, 수만 번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 의사결정이 매번 정확하지도 않은데 항상 맞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를 합리화하다 보면 리더의 진정성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이거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이러한 언어들. 맞죠? 이 어찌 보면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들을 노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네 가지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리더십 교육할 때 이러한 부분들, 특히 소통 관련돼서는 이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새 많은 기업들이 수평적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 팀장님한테 미리 드린 질문은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업에 계신 분들이 한 가지만 한다면 제일 임팩트가 있었던 제도나 행동이 뭐였느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생각나는 질문이 요새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럼 리더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답변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생각나는 질문이 있으시면 패드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요. AI 시대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홍정민 휴넷 LD 연구소 소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넷 LD 연구소의 홍정민 소장입니다. 아마 AI 시대고 더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크게 지금 리더들을 둘러싼 이슈, 기술적인 이슈라든지 트렌드적인 이슈가 그냥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잡아왔거든요. 첫 번째가 AI를 통한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거냐, 우리 팀에 아니면 우리 조직에.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스킬 기반의 조직을 어떻게, 스킬 기반의 HR, 스킬 기반의 오르가니제이션이 지금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와중에서 이런 스킬 기반 조직, 직무 중심 조직이 아니라 스킬 기반 조직에서 리더는 어떻게 리딩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 그리고 뭐 너무나 많은 이슈죠. 어떻게 하면 핵심 인재들을 리텐션하고 인게이지먼트 시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생산성의 이슈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컨퍼런스에서 소개된 사례인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연 생성형 AI가 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시켜드리면 MB라고 미국의 경제연구원입니다. 여기서 고객 상담센터 직원들 있잖아요. 상담센터 직원들 5,0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양부류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한 부류는 생성형 AI를 쓰지 않고 고객 상담 업무를 했고요. 한쪽은 생성형 AI가 가이드를 주는 프로그램을 쓰면서 상담 업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문제 해결률이나 아니면 시간당 채팅 수, 평균 처리 시간 등등의 어떤 생산성 관련 지표들을 양쪽 부류를 비교해봤더니 생성형 AI를 썼을 때가 약 14% 정도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좀 유명한 사례인데요. BCG 컨설턴트들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같이 연구를 한 건데 BCG 컨설팅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챗 GPT를 썼을 때와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와의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랬더니 챗 GPT를 썼을 때가 업무량은 12%가 증가되고 25% 업무를 더 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업무 품질은 40%가 향상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상당히 챗 GPT를 썼을 때 생산성이 많이 향상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디지털이나 AI 기술이 격차를 벌린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위쪽이 그러니까 챗GPT를 안 썼을 때 집단이고 아래쪽이 챗GPT를 썼을 때 어떤 컨설팅 업무 현황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챗GPT를 썼을 때가 격차를 오히려 더 줄이죠. 즉 상향 평준화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프리랜서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사이트에서 실험을 하나 한 건데요.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A 그룹은 챗GPT를 생성형 AI를 쓰지 못하게 했고요. 두 번째 B 그룹은 생성형 AI를 쓰면서 적극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좀 차별화를 시켰는데 미리 AI와 관련 교육을 시킨 다음에 생성형 AI를 쓰게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봤더니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를 썼을 때가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졌고요. 또 한 가지 좀 월등하게 높아진 그룹이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미리 AI를 교육받고 생산성을 많이
생성형 AI를 활용했던 그룹입니다. 즉 앞으로 상당히 2, 3년 아니면 5년 내에 상당히 중요해지는 영역이 바로 이 AI 리터러시라는 거죠.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이해하면서 이걸 어떻게 성과로 연결시키냐는 능력이 매우 중요할 거고, 리더들은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조직의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HR 담당자시니까 채용 업무에 대해서 쭉 한번 프로세스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업무 중에서 챗봇이라든지 이력서 스크리닝이라든지 비디오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과 AI가 결합된 기술들이 이렇게 오퍼레이션한 업무들을 많이 대체해 나가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그럼 결국 HR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인사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보면 결국 우리는 아마도 인사 업무라든지 교육 업무가 많은 부분이 운영과 실행 업무가 많습니다. 저도 교육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아마도 지금 많이 아까 생산성을 향상을 하고 자동화를 시키면서 결국은 자동화된 프로세스나 운영 및 실행 업무가 줄어들고 결국엔 많은 부분이 전략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점점 변화해 간다는 얘기고요. 또한 과거에는 우리가 인재를 채용하거나 영입하거나 육성하는 이런 어떤 한정적인 워크포스 믹스를 가지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어떤 프리랜서라든지 기워커들 이렇게 인재 워크포스 생태계를 보는 역량, 그리고 또한 AI와 디지털을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래서 워크포스 믹스를 리더들은 좀 더 넓게 보면서 이걸 어떻게 유연하고 또한 확장적으로 적용할 건지라는 부분이 매우 이슈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스킬 베이스인데 아마 너무 HR적으로 이슈가 되는 단어죠, 글로벌하게. 그래서 제가 스킬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잡과 롤과 역량과 스킬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부분이 잡과 롤을 통해서 일을 해왔었죠. 그동안 많이. 그런데 이 스킬이 최근에 역량까지도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역량보다 또 더 잘게 쪼갠 스킬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왜냐하면 바로 이 비즈니스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잡과 롤 가지고는 이 비즈니스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WEF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작년도입니다. 앞으로 8,3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6,90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자리 수는 전체 일자리 수의 거의 23%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한 4명이 우리가 같이 있다면 5년 뒤에 만났을 때 한 명은 일자리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대라는 거죠. 링크드인에서 조사를 하는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에 직장인들의 스킬셋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25%가 바뀌어 있더래요. 그리고 앞으로 또 4년 동안 2027년까지 또 25%가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잡이 그대로라도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우리의 스킬셋이 12년 동안 절반 정도를 바꿔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죠? 인사 담당자다 보니까 우리 구성원의 스킬을 절반 정도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냐라고 하면 과거에 잡과 롤 시대가 왜 생겼냐면 결국은 과거에 태스크 단위, 우리가 해야 되는 조직이 해야 되는 태스크 단위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 표준화되다 보니까 분업이라는 게 생기고 이거를 잡과 롤 단위로 너는 마케팅을 해, 너는 인사를 해, 너는 영업을 해, 이렇게 분업을 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태스크 단위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못 따라갈 정도로. 정말 저희가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모양으로 업무들이 바뀌고 있다는, 조직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근데 잡과 롤 단위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저쪽에 계신 분은 어떻죠? 절반 정도는 놀고 있습니다. 아니면 절반 정도는 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영역은 어떻죠? 조직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내 잡이 아니라고, 내 롤이 아니라고 서로 핑퐁 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직에서는 잡과 롤 단위는 더 이상 이 변화에 못 맞는구나, 좀 더 단위를 쪼개야 되겠다라고 해서 스킬 베이스드 오르가니제이션, 스킬 베이스드 HR이 매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럼 역량 가지고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마케팅 기획 역량을 스킬들로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근데 제일 오른쪽은 어떻죠? 신문 광고 채널 선정, 신문 광고 문구 기획, 이런 스킬들은 최근에 많이 주목되는 스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튜브 관리나 GA 관리, 이런 스킬들이 상당히 주목되는 스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는 어떻죠? 챗GPT를 활용한 광고 문구 제작, 메타버스 홍보 캐릭터 기획 등등 저희가 그동안 이 마케팅 기획 영역이 없었던 스킬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죠. 없어지고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스킬과 역량의 차이는 역량이 되게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자격은 좀 상당히 단위가 넓잖아요. 이거를 좀 더 탱저블하게 쪼개자, 이런 개념이 스킬이고,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스킬이라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에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킬 맵이라 불리는데, 채용, 육성, 평가, 보상까지 이 스킬 맵에 따라서 사람을 이동 배치하거나 잡 매칭을 시키거나 아니면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스킬 매핑에 따라서 보다 조직을 유연 있고 애자일하고 확장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킬 베이스드 HR, 스킬 베이스드 온라인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쪽이 아마 채용인 것 같고요. 채용 다음이 경력 개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킬 베이스드 HR, 스킬 베이스드 오르가니제이션을 지금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내부 이동 사이트, 글로트라는 이제 대표적인 스킬 베이스드 사이트인데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스킬 베이스드로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잡이 이게 아니라 내가 글로트라는 사이트에 출근하자마자 그 로그인하면 오늘 24개의 제안이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워크에 맞게끔 일에 내 잡이 아니라 일을 선택해서 요거만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해서 하면은 매칭이 되는 경우에, 결국은 어떤 회사에서 일방향의 업무 지시가 아니라 결국은 스킬을 매개로 해서 프로젝트와 사람을 연결시키는 어떤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라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하게 그런 플랫폼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스킬이 역량보다는 훨씬 많을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그걸 다 관리가 돼. 보통 스킬이 링크드인이 관리하고 있는 스킬 개수가 39,000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하지라는 건데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360 러닝에서 만든 스킬즈 GPT라는 곳에서 사이트인데요. 영상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제가 스킬 모델링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여기가 스킬즈 GPT, 그러니까 GPTS 중에서 스킬즈 GPT를 치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GPT 중에서 스킬의 모델링에 대해서 특화된,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킨 GPT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HR 담당자 역량을 뽑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7가지 정도만 뽑아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역량을 쭉 뽑아줘요.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 훈련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역량을 뽑았으니까 스킬을 뽑아야 되겠죠. 이 역량을 스킬로 나눠줘라고 해서 각각 4가지씩 나눠준 케이스예요. 쭉 나눠주고 있죠. 이거를 더 쪼개줘라고 하면 더 쪼개줄 수 있습니다. 뭐 1000개까지 쪼개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스킬을 5 레벨로 나누고 각 스킬에 따른 행동 지표를 뽑아줘라는 거예요. 행동 지표를 뽑아줘라고 했더니 여기가 하나씩만 뽑아줘 합니다. 그래서 각 스킬별로 지금 의사소통에 서면 이렇게 레벨 5로 나누고 행동 지표를 쭉 뽑아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단 아예 그냥 이제 한꺼번에 뽑아줍니다. 가로축은 스킬이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은 스킬 그 레벨과, 그리고 아예 진단 문항도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 문항도 하나 뽑아달라고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시급성과 중요도도 제가 표시해달라고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스킬 진단에 필요한 진단 문항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중요도와 시급성까지 표시해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쭉 뽑아주죠. 이렇게 표로 해서 이걸 엑셀로 긁어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영상을 볼게요. 어떻죠? 저희가 잡 디스크리션 작성하고 아니면 역량 모델링을 한 6명이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하고 역량 모델링이나 잡 디스크리션이 만들어지면 어떻죠? 벌써 또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빠른 대응, 그리고 스킬이 많다 보니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스킬 모델링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이 몇 분짜리일까요? 3분짜리예요. 3분 만에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역량 모델링을 떠나서 더 넘는 스킬 모델링까지 가볍게 초안 정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리더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직무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별로 현재 필요한 직무와 앞으로 필요할 직무를 한 다음에 TO라는 걸 만들어서 TO에 대해서 채용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스킬별로 쪼개서 나눠보면 현재 스킬과 필요 스킬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이 이 스킬 갭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채용 육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챗봇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워크퍼스 믹스를 확장시켜서 스킬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리더들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너무
필요한 인력이잖아요. 이 인력들을 뽑으려고만 하다가 1년 지나고 이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스킬 중심으로 리더들이 스킬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 이 인력은 어디서 발령을 내고 이 인력은 채용을 하고 이 인력은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이 인력은 아웃소싱을 써야겠다.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조직을 운영하고 또 보다 애자일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킬 베이스드 HR의 시대에 리더가 어떻게 스킬적인 사고를 갖고 워크포스 믹스를 어떻게 확장하고 유연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인데요. 디지털과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결국 인재 유지와 또한 몰입이 잘 안 되는 이슈가 많습니다. 뭐 대퇴사의 시대, 조용한 퇴사, 뭐 번아웃 현상 이런 것들이 너무 이슈가 되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가 매우 이슈가 될 건데 이 상황에서 우리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결국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어떤 물리적인 요소, 뭐 급여라든지 복리 요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정신적인 요소, 어떤 회사의 경력 기회라든지 회사의 성장 가능성, 미래 기회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정서적으로 어떻게 우리 조직과 얼마나 공감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구성원의 마음을 얻으면 이 사람의 손과 머리를 내준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이 매우 중요한데 공감은 정의를 좀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경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를 공감이라 얘기하는데요. 점점 더 리더의 공감 능력이 계속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이나 AI로 점점 각박해지고 드라이해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공감하는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가 지금 혁신, 몰입, 포용성, 워라밸 모든 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공감뿐만 아니라 업무적일수록 공감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구성원들한테 주 단위로 꼭 피드백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성원들은 내가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리더들은 이 일이 어떻고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뿐이 피드백이 있고 없냐에 따라서 몰입 정도가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해요. 결국 이렇게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를 위해서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공감과 그리고 피드백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홍정민 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2023년에 미국 대표 컨설팅 회사와 여러 학술 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쭉 뽑아서 조직 운영의 미래 트렌드가 뭔가를 좀 파악하려고 해봤더니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중심의 조직 운영에서 역량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미국 기업들이 선회하고 있더라. 그 배경은 뭐 대사직의 시대, 조용한 사직부터 시작해서 구성원들의 몰입도나 근속 연수가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특정한 사람을 뭐 신뢰하고 조직 운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지 몰라도 이런 시대에서 사람 중심의 조직은 굉장히 조직의 리스크를 키우는 중요한 요소더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오늘 소장님의 발표를 보면서 역량 중심의 어떤 모델링이라든가 어떤 기술 중심의 조직 운영도 한 번쯤은 고민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조직에 접목시킬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25분 정도 시간이 많이 줄었네요. 15분 동안에 Q&A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민 팀장님한테 제가 미리 드린 질문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한 가지만 한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나 가장 임팩트 있는 제도나 행동이 뭐였는지를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가 질문을 제가 오 팀장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좀 직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추진하는데 결국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성과에 도움이 될까? 라는 궁극적인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동시에 고민거리고요. 해보시니까 수평적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데 하는 것이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답변을 조금 드리기 전에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제 1950년 6년도인가 금지된 세계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게 어떤 영화냐면 그 영화에 처음으로 로봇이 나왔거든요. 1956년도에. 그래서 그때 로봇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로봇이 이제 우리 일상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기대와 걱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56년도에서 지금 70년 지났잖아요. 맞죠? 거의 70년 지났는데 지금 우리 일상에 있는 로봇을 보면은 어디에 있는가요?
저 보면은 공항에서 뭐 쭉 돌아다니면서 왔죠. 길 안내하고 호텔에서 뭐 수건 갖다 주고 식당에서 뭐 좀 나르고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의 생각과 고민과 감정을 로봇이 그대로 비슷하게 흉내내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소통 관련된 부분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참 모든 조직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평적인 소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교수님의 연구 주제이기도 하지만 리더들이 진정성을 가지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은 우리 리더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수평적인 조직이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야, 수평적 조직이 되기 위해서 리더십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리더가 이렇게 돼야 되고 많은 부분들을 리더의 대상으로 탓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절반 정도를 우리 팔로워들, 구성원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리더십을 100에서 0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리더십도 100에서 50으로 내려오고 구성원들도 0에 있는 구성원들이 50까지 올라가서 서로 수평적인 부분에서 맞춰져야 되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리더에게 돌린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 지금까지 많은 어떤 기업의 교육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리더십 교육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조금 이제 팔로워십 관련된 교육들 어떻게 하면 같이 조금 리더하고 구성원하고 함께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고통스러운 리더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뭐 조직 문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다. 요즘에 을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죠? 갑질이 아니라 구성원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리더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주신 질문 수평적인 조직이 얼마나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저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뭐 그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 기업에서 우리가 정말 수평적으로 해서 조직의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그런 사례들을 본 적이 없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활동들을 지금 이제 한 3년째 하고 있고 지표들이 조금 바뀌어가는데 바뀐다는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조직 문화나 리더십의 지수들은 그 해의 사업 환경의 상관관계가 엄청 높아요. 뭔 말이냐면 올해 사업이 좋으면 조직 문화 지수가 높고 리더십 지수가 높고 내년에 또 사업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 모든 지표들이 또 뚝 떨어지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올해 이제 리더십 서베이나 조직 문화 서베이를 했는데 과거하고 트렌드가 좀 반대예요. 저희가 올해 사실은 LG화학이 사업 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직 문화나 리더십 지수들은 작년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러한 지수들이 향후에 우리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한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그것들이 결과가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홍정민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AI가 HR 영역에 접목이 된다면 제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영역이 어쩌면 선발과 채용 그리고 성과 평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의 얼마나 판단을 대체할 수 있고 이 신뢰도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에 관련해서 경험이나 데이터 바탕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채용 쪽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맞고요. 지금 스킬이나 이런 AI를 그리고 경력 개발이나 교육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의 역할이 계속 업스킬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채용 공고를 봤는데 생성형 AI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직무가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3위가. 다 AI 쪽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HR 업무가 상당히 관련이 있고 이거를 자동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HR은 결국 사람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더 업스킬링 돼서 보다 전략적이고 그리고 사람과 솔직히 HR인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 구성원들도 못 만나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게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과 같이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HR 역할인데 그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AI를 통한 면접을 선호할 거다라는 고정관념에선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수업 듣는 저희 연대 경영대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취업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AI를 통해서 집에서 잡옷 입고 할래? 아니면 부장님 앞에서 대면으로 인터뷰를 할래? 제 기대는 한 8, 90%가 집에서 편안하게 AI를 대상으로 인터뷰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거의 절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반반 정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요새 젊은 친구들도 AI를 통해서 면접 보는 걸 반드시 선호하진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한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지 않나 HR 영역에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답변 감사드리고요. 손승현 대표님한테 조직을 이끌어 가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AI를 조직 운영에 어떻게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일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 정말 많이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라쿠텐만의 AI 솔루션을 따로 구축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조직을 이끌면서 저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개발을 하거나 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많은 그 사업 개발 쪽으로 많이 제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AI를 업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 분석과 그다음에 사업 개발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아까 뭐 제가 발표하면서 잠깐 예를 들어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을 이제 내년에는 어떤 산업에 우리가 좀 도전을 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은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근간이 되는 산업을 가진 나라거든요. 한국은 좀 대기업이 좀 더 근간이 되지만 근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중소기업이 수백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AI를 직접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인터넷 서비스 사업부에서 뭐 ABCDE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일본에 이러한 중소기업에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AI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모르던 중소기업들을 찾아내고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찾아내서 실제 BD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저희는 많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현재는 이 사업 개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기존에 있는 솔루션 사용하고 있지만 이걸 저희 사업 개발팀이 실제로 이거를 정말 매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저희만의 사업 개발용 AI 솔루션을 만드는 것도 저희는 고려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특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는 좀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리더의 감이라든지 리더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결정이 나거든요.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AI를 적극 활용하다 보면은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업무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 데이터 분석과 그다음에 사업 개발 쪽에서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드린 질문은 이렇게 AI가 조직 운영에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면 리더로서 갖춰야 될 새로운 역량이나 자질, 퀄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또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들이 또 추가적으로 중요해질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저희 이제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에게 배운 것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뭐 좀 오글거리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리더들은 자기 팀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도구처럼 대하는 순간 그들도 그걸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AI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저희 라쿠텐 같은 경우는 회사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적극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저희 회장님에게 배운 거는
이 메시지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한참 전부터 이미 대외적으로 내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그 메시지를 냈을 때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우리 회장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AI를 뭐 써본 적도 없는데 다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메시지를 정말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일관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믿게 되고요. 실제로 그 AI가 가진 가치를 알게 돼서 조직원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성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라 마리풀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HR 영역에서 정착이 잘 되려면 리더나 구성원들이 이를 신뢰하고 공정하다, 과거에 비교해서 훨씬 더 투명하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구성원들이 이 프로세스를 과거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HR 프로세스다라고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부탁드립니다. Yes, thank you for that. I think that one thing that we have to remember is that the AI systems, when they're put in place, they're going to make some of the routines that we have very rigid and difficult to change. And often a lot of the decision making is going to be done automatically. And so how those decisions are made are also going to drift as a part of how AI works. And so the employees have to know that they need to be part of the process of designing those systems ahead of time, and also be a part of the process of auditing those systems as time goes on. Because again, the AI technology may drift as it learns more from the applications, right? And so, in that sense, they have to be aware more of how those processes occur and whether there are oversight boards that are put in place and that they should even be included in those processes. 자, 시간이 10분 남아서 오디언스 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 선별적으로 좀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승민 팀장님에게 주신 질문 중에 저는 이게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적인 소통,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리더도 중요하지만 팔로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팔로워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지 수평적인 조직이 잘 구축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팔로워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들이 리더와 일을 하는데 리더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나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스타일은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방향으로 어떤 리더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리더는 조금 배려와 경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스타일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구성원이 그 스타일을 싫어한다. 난 이 스타일하고는 일 못해. 저는 그런 전제는 팔로우십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팔로우십이라는 것은 전제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훌륭한 팔로워가 돼야지 본인도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으로서 리더의 스타일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가면서 맞죠? 어떤 스타일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면 본인이 리더가 되어서도 똑같은 행위들을 구성원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번 답변을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내고 업무에 임하 어프로치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홍정민 소장님께 질문이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요. 제일 많이 공통분모로 나오는 게 결국은 데이터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킬 GPT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에서 스킬 DB 구축에 1차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싶은데요. 스킬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해당 GPT는 휴넷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또한 시장과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만 회사는 여전히 직무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킬 기반으로서 조직 변화가 지속될까요? 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스킬 DB라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스킬즈 GPT라고 미국에 있는 360 러닝에서 만들어서 오픈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냥 GPT-S 중에서 스킬즈 GPT를 쳐서 들어가시면 모델링을 하는데 솔직히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직접적으로 막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킬 DB를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넷 온라인이라고 미국 노동부에서 오픈된 게 있어요. 거기를 활용하셔도 되고 에스코라고 유럽연합에서 또 오픈된 스킬 DB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좀 활용하셔도 좋고 저는 봤을 때 이제 스킬즈 GPT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제 뽑아낼 때가 좀 유의사항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스킬은 역량 모델이랑 달리 역량은 일단 가정이 그 롤과 잡에서 뽑아내잖아요. 이 롤과 잡을 하려면 필요한 역량을 뽑아내는데 스킬은 거의 직접적으로 태스크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막 스킬을 간단하게 모델링한다 하시면 제가 한 달 동안 한 일들 있잖아요. 태스크 리스크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뽑으면 조금 더 정확하세요. 그리고 아까 스킬즈 GPT에다가 태스크 리스트랑 잡 디스크리프션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스킬을 뽑으면 좀 더 명확해지고 이거를 좀 전문가들이랑 검토를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무 기반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지금 출발점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중심으로 빠르게 스킬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건 그 패드나 이런 유행이 아니라 아무래도 트렌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직무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산업화 시대 이후로 직무를 나눴던 분업에 의해서 생겼는데요. 지금 변화에는 솔직히 못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또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MZ 세대를 중심으로 조직에 속하기가 또 싫어하고 결국은 우리가 항상 바이어스로 직무를 중심으로 보는데 결국 워크를 보는 우리가 지금 조직을 만드는 것도 일을 하려고 모이는 거고 근본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 워크,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이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스킬 기반의 조직구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빠르지 않은 산업들 있잖아요. 거기는 역량이나 직무를 충분할 수 있어요. 결국은 스킬 기반이라는 것도 하나의 툴이고 얼마나 이 변화의 비즈니스에 적응을 대응하기 위해서 HR 담당자분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이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반드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 중에 이거하고 거의 정반대의 질문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질문이어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답변을 좀 주시면 AI가 대처할 수 없는 사람의 스킬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AI는 유연적으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게 스킬과 AI가 뜨면서 최근에 또 상당히 또 강조되는 많이 리포트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소프트 스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킬들이 일반적인 스킬에는 테크니컬 스킬, 프로페셔널 스킬, 소프트 스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테크니컬은 아시다시피 엑셀이나 이런 거고요. 프로페셔널은 HR이나 마케팅 이런 쪽 영역이고 소프트가 우리가 좀 측정하기 힘든 예를 들어서 뭐 경청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창의력 이런 것들인데요. 이쪽이 너무 좀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의 옥시전 프로젝트라고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 고성과 리더들은 과연 어떤 스킬이 있을까? 아마 그 예측을 하기에는 기술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아마 우리의 최고의 리더들일까 했는데 그게 결과가 달랐어요. 기술력과 관련된 지식들은 8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 7가지가 모두 소프트 스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LG에서 발표하셨던 것도 보면 많은 부분이 소프트 스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감이라든지 경청 물론 이제 소프트 스킬이 측정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도 많지만 점점 더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또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기술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스킬 베이스로 가지만 리더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점점 더 좀 소프트 스킬이 강조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공은 기가 막히게 선택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자, 다음 질문은 시라 마리풀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앞으로 HR 담당자들이 엔지니어에 가까운 데이터 분석 역량 뭐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게 굉장히 필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럴지 아니면 HR 담당자들이 데이터 분석 역량 이외에 다른 것들이 또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기술이 또는 조건이 될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I think that here what's really important is that you need a wide variety of stakeholders that are involved. We can't try to emulate what the AI does, right? But we can come up with different structures to address
how it's going to affect us. And part of that is to make sure that we're open to different perspectives, including, we don't want to just have HR where we have the technologists who create the AI. We also need to have the legal experts, the ethicists, and then the people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that AI to be included in the process because they're the ones who know best. And so HR needs to be much more open and open those lines of communications across those many stakeholders to make sure that those voices are heard. 자, 저희가 지금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지금 마이크를 드리면은 혹시 나는 누구에게다 좋으니까 질문 한번 끝나기 전에 하고 싶다라는 분들 자유롭게 한두 분 정도 선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시나요?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특히 홍준민 소장님 그 강의를 많이 듣고 있고요. 지금 이제 AI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AI 스킬을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또 휴넷이나 한국경제나 여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교육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킬이란 부분도 이제 글로벌하게 막 활용된 건데 결국 저희가 이제 NCS라고 있잖아요. NCS라는 부분이 있고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 NCS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역량과 스킬의 좀 사중간 정도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스킬 베이스드 플랫폼들을 하는 에이폴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력서 1조 2천억 개를 실시간으로 크롤링을 해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력서랑 그다음에 링크드인이나 인디드 같은 채용 공고를 실시간으로 크롤링을 합니다. 이러면서 미래 필요한 스킬들을 오늘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폴드 같은 경우는 스킬을 몇 개를 관리하냐면 140만 개를 관리하거든요. 이게 스킬은 상당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AI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미래에 필요한 스킬들을 최대한 빠르게 데이터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 과정도 지금 너무 느립니다. 솔직히 오프라인 교육 과정 설계하면 벌써 느려버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 기반으로 상당히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역할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오픈 배지 디지털 배지가 상당히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거에 학위 자격 가지고 지금 못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예 블록체인 기반으로 오픈 배지 디지털 배지로 인증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자격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가 직무수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종수가 우리나라 한 600개, 500개 이렇게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스킬 수가 몇백만 개를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만들어야 될지라는 부분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제가 정책 담당자는 아니라서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 제가 답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돼서 마무리.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네, AI랑 관련된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와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한 30초에 답변을 좀 드리면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미 대선 후 경영 환경이 불확실성, 연말 연초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됩니다. 이 시기에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조직의 리더들이 유념할 키워드 한두 개 정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새 가장 중요한 리더에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전략적 사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는 계획을 정말 세밀하게 세워서 그걸 바탕으로 잘 실행하는 그런 리더들이 스마트한 리더고 역량 있는 리더였다면 이제는 시장과 고객을 치열하게 관찰하면서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직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가는 그런 체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요새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댑터빌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적응성.
그래서 예전에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했던 경쟁 우위,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라는 그 개념은 조금 덜 강조가 되고요. 요새는 그걸 대체하는 표현으로 어댑티브 어드밴티지라고 해서 경쟁 우위라는 단어가 조직의 스마트한 조직에 갖춰야 될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부단히 변화하고 있는 경영 환경에 경쟁사보다 조금 더 먼저 반응하고 대응하는 어댑터빌리티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분 연사분들한테 큰 박수 주시면서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좌장님께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래 자리로 하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AI 시대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 소통의 리더십, 말씀 주신 것처럼 보다 건강한 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소중한 인사이트 되셨을 것 같습니다.